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았던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일본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게 하는 조치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보복 조치를 준비해왔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아베 신조 총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자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조치를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묻자 아베 총리는 일본은 모든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로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이번 규제가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 역시 오늘 브리핑에서 양국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損なわ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수출 규제는 시작일 뿐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본 제품의 공급을 끊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물밑에서 검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앞으로 더 강한 보복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곧바로 아베가 인터뷰를 한 것이죠. 여기서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는 것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김소연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아시다시피 수출입 제한 등 무역 장벽을 철폐하자는 약정이죠. 그 20조에는 이런 경우엔 수출입 제한을 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가공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 제한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는 일본의 국내적 필요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본 반도체 산업에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치가 실질적 피해를 발생할 경우에는 위반인 거죠. 네, 두 번째 주장은 신뢰관계를 해온 우호적 조치를 수정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의 48조엔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방해하는 특정국에 특정 화물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방해하고 있다고 단정한 겁니다. 어제 니시무라 일본 관방부 부장관도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핵개발 같은 위협을 한 게 아닌데 안보 관련 조항을 적용한 건 전혀 맞지 않는 설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차적 문제를 짚어보면요. 일본은 이처럼 정령을 바꿀 때 공익상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에 단 24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겁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베 총리의 발언은 상당 부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한국을 때리는 것은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이달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베의 지지율 등락과 한국 때리기는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김태영 신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韓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より厳格な
制度の運用を行うこととしたものである。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반 동안 일본 언론사 3곳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쭉 펼쳐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저희가 특히 주목한 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들입니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이렇게 하락세입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을 공격합니다. こ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 지지율은 곧바로 오릅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일본 내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은 4에서 6%포인트 급락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초계기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 방위성은 자체적으로 편집한 영상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때부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국내 정치 이슈를 덮어버리기 위해 엉뚱하게 한국을 끌어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誠実に私たちの義務を実行していく。その意味において10億円の拠出をすでに行っています。次はですね、韓国がしっかりと誠意を示していただ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러시아와의 외교 성과가 좋지 않아 여론이 악화되자 이 소녀상 이슈에 초강수로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도 지지율은 또 한 번 크게 오릅니다. 하지만 사학 스캔들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다시 추락하는데 그러자 아베 내각은 다시 독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반도 위기설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避難民の保護に続いて上陸手続き収容施設の設置及び運営我が国が庇護すべきものに当たるか否かのスクリーニングといった一連の対応をですね想定しています. 지지율 하락세는 완만해졌고 소폭 오르기도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과거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정치 꼼수로만 보기엔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도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측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가는. JTBC 신진입니다. 아베 발언을 듣다 보면 자꾸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도쿄 윤서령 특파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 특파원, 아베가 내놓은 발언의 강도는 무척 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신뢰 관계상 해왔던 조치를 개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동안은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절차를 진행해 왔던 건데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진 게 무엇인지 아베 총리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국 측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또 본인이 직접 이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고도의 계산된 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재판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이 왜 신뢰관계를 깬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그 부분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서 저희들로서는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에 이미 이 대항 조치,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를 마련하면서 이 안에 비자 발급 제한도 넣어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자를 제한하겠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 그리고 영주권 발급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비자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나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비자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유 없이 거부되는 사례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일부러 귀찮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현재 일손 부족 때문에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비자로 한국인의 경우는 90일까지 체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제한할 경우 일본의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조치들은 일본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검토가 되었던 것들인데 국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관광의 경우 90일 무비자인데 그걸 예를 들면 뭐 90일보다 더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90일까지 가능하고 1년에 3번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90일 기간을 60일로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히토류 사태 당시에 일본이 중국을 제소하면서 펼친 논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전면에 나선 것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통상분쟁 대응팀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실무를 맡은 건 산업통상자원부 분쟁 대응팀입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벌어진 일본과의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상 전문가들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과거에 벌어진 유사 사례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신뢰라는 모호한 근거만 들었는데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2010년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 중국을 상대로 일본이 WTO에 제소했던 사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피해자로서 펼친 논리를 꼼꼼히 따져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3년간 분쟁 끝에 결국 중국에 승소했습니다. 다만 WTO 제소 절차를 밟기까지는 최소 3, 4개월이 더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일본 측과 접촉해 해결책을 찾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